안녕하세요. 저는 남들보다 많은 나이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늦깎이 예비 신부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39, 저는 41살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결혼에 뛰어들게 된 탓일까요? 제가 겪게 된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참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무려 16년이나 되는 세월을 지겹게 연애만 한 셈이죠. 둘 다 요새 말하는 비혼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마흔이 되기 전에 꼭 결혼을 하고 말리라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쪽이었고, 남자친구는 저처럼 적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아직도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댁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특히나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꽤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의외죠. 제 친구들 보면 거의 다 시댁과의 갈등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99%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왠지 시아버지와 갈등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3살이 많거든요.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남자친구는 20살, 저는 23살이었죠. 처음부터 아버님은 그것도 참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갈 때 제가 마중을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인사드렸던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잘못된 사랑이야. 어린 남자가 뭣도 모르고 먼저 좋다고 했어도 여자가 염치가 있으면 거절하고 다른 남자 찾아봐야지. 아, 어떻게 양심도 없이 3살이나 어린 남자 만나서 군대 마중까지 나와? 나는 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싫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어머님이며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었겠나요? 그저 남자친구 배웅만 잘하고 돌아왔죠. 남자친구와는 오래 연애를 한 터라 같이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언제는 명절 연휴가 긴 때가 있어서 둘 다 휴가를 맞춰 해외로 한번 놀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버님이 아신 거예요. 설에 조상님 제사 지내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간다고? 당장 취소해! 어디 결혼도 안 한 여자랑 남자가 여행을? 그것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 세상이 말세야 말세! 너무 완강하게 화를 내시는 아버님 덕분에 결국 여행까지 취소했다니까요. 그 덕분에 미리 예약해둔 비행기표며 숙소며 예약 취소금을 많이 물어내서 손해를 봤고요. 미리 쓰겠다고 회사에 낸 휴가도 취소할 수 없어 휴가까지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이런 아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감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 한 번,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서로 만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2번, 남자친구와 장기간 떨어져 있었던 때가 그때 딱 2번이 있었는데요. 어찌나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생각나던지 매일 밤마다 울면서 잠이 들었다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남자 없이는 살 수 없겠다. 다른 남자랑은 절대 결혼은 못하겠다 하는 걸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16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아직도 그렇게 이쁘게 여기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16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고 아버님도 이제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침 아버님 생신이시기도 하고 상견례 날짜도 의논드릴 겸 식당 예약을 해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근데 팔에 깁스를 하셨네요. 다치신 거예요? 너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 하지 마라. 저번 달에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 사이에 전화 한 번이라도 했냐?
나름 밝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디가 다치셔서 심기가 불편하신 건지 핀잔으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좀 욱할 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전화를 내심 기다리셨나 싶은 마음도 들어 조금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 연락 기다리셨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전화 자주 드릴게요. 나는 엎드려 절 받는 건 하기 싫다. 알아서 잘하면 되지. 맨날 말로만. 말로는 나도 대통령도 할 수 있어. 아유, 이 양반 또 그 몹쓸 말버릇 나오시네. 자자, 이러지들 말고 얼른 밥이나 먹자. 네 아버지가 이번 생일상은 화려하게 차려달라고 어찌나 성화하던지. 내 어제부터 끓이고 지지고 볶느라 힘들었다. 얼른 숟가락들 들어. 어머님 말씀에 식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이제 제가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결혼 전 며느리 기강을 단단히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맞다. 우리가 케이크 사왔는데 특별히 아버지 생신이라고 2단 케이크를 준비했대요. 보세요. 예쁘고 먹은직스럽죠? 저딴 거 누가 다 먹냐? 다 모양값에 장식값만 엄청 들었겠구만. 얼마 줬어?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신데 최고로 좋은 걸로 준비해야죠. 얘 씀씀이 좀 점검 좀 해봐야겠다. 너희 부모님이 경제관념 잘 가르치신 건 맞지? 그래, 말 나온 김에 친정아버지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네? 저희 친정아버지 재산이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대략 짐작 가는 금액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한 5억쯤은 있으시냐? 아님 10억? 글쎄요. 저는 진짜 잘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힘들게 버신 돈인데 제가 나서서 물어보거나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제가 벌어서 이 사람이랑 열심히 가정 꾸려보려고요. 요즘 세상에 젊은 애들끼리 어떻게 집 사고 자식 낳고 하냐? 한 5억쯤은 가지고 계시겠지. 그 돈 보태서 서울에 일단 집부터 사라. 서울요? 아유, 서울은 비싸서 못 사요. 저희는 경기도나 송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뭐? 송도? 무슨 그딴 들 집이라고 사? 거기 살 거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쯤에서 그만 연 끊자. 아니 그것보다도 너희 아버지는 직업이 뭔데 시집 가는 딸 자식 송도 같은 데 신혼집 마련하게 할 생각을 하신다니? 좀 일찍 은퇴하신 편이고요. 요새는 취미삼아 대리기사 종종 하고 계세요. 뭐? 지금 대리기사라고 했냐? 그러니까 밤중에 술 취한 사람들 시중 들면서 하인마냥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일 말하는 거냐? 나더러 지금 종노릇하는 양반을 사돈으로 두라고? 에이, 내 생일에 와가지고 이게 다 뭔 어이없는 소리야. 이 결혼 물러라. 나는 얘네 집안이랑 절대 사돈 못 맺는다. 이 결혼 당장 없었던 걸로 해. 참고 참았던 제 화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저희 아버지 직업까지 비하하시고 또 조롱하시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종노릇이요? 하인 노릇이요? 말을 참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저 또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저 이만 일어나 볼게요. 따라서 나올 필요 없어. 먹던 밥이나 마저 먹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예약해둔 2단 케이크를 들고 혹여나 케이크가 망가질까봐 조심조심 들고 KTX까지 타고 아버님 댁으로 내려간 제가 바보였어요. 이 말을 듣겠다고, 저야말로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16년이나 되는 세월을 허비하고 또 우리 아버지까지 욕보이게 했다뇨. 사실 저희 아버지가 대리기사를 하게 된 데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와 중매로 결혼을 하셨는데 엄마와 크게 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끔찍히 챙기더래요. 아버지도 그런 엄마와 정이 깊어지신 거죠.
나중에는 엄마는 그저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더 좋아하고 애틋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중년의 나이에 엄마랑 신혼처럼 애정어린 시간을 지내길 3년. 3년 만에 엄마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늘 듬직하고 힘이 세고 남자다우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울고, 라디오를 듣다가 울고, 길거리를 걷다가도 울고, 엄마를 무척 닮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우셨죠. 한 번은 잠든 제 얼굴을 쓸어내리며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소홀히 대하고 귀한 줄 모르더니 이제 다신 볼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그리울 수가 있을까? 내 평생 쓰고 쓰고 또 써도 다 못 쓸 만큼 재산이 있어도 그게 다 네 엄마 없이는 부질없는 일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 아무리 후회한들 꿈속에서라도 한번 네 엄마를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염없이 엄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회사도 정리하시고 술만 드시며 참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디서 술을 엄청 드시고는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탔었는데요. 평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기사님이 나온 것 같더래요. 어느 동네로 가십니까? 분당 삼성빌라로 갑시다. 사장님 차도 참 좋으시고 좋은 데 사시는군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사장님은 언뜻 보기만 해도 돈이며 명예가 타고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빈말이라도 듣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대리기사 하면서 많은 분들 뵀거든요. 되게 고급 아파트나 부촌 사시는 분들은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관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런데 사장님, 다 가지신 듯한데 어쩐지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주도 많이 하신 거겠죠? 그런 것도 보이나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제 와이프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이고 저런, 평소에 두 분이 정이 무척 깊으셨나 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제가 아내한테 생전에는 정말 잘 못해줬어요. 그래서 더 후회가 되고 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떠나버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걸.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저도 사실 젊은 나이에 아내 떠나보내고 혼자 아이 키우려다 보니 살기 팍팍해서 이렇게 일 끝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 삼아 대리기사를 뛰곤 합니다. 퇴근해서 애들 보는 시간이 참 짧아요. 그마저도 재워놓고 이렇게 몰래 나와 아르바이트 하는 심정이란. 사장님, 저희 와이프가 죽고 나서 제가 위로받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자주 읽다 보니 어쩌다 외워버린 시가 하나 있어요. 좀 들려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나한테도 위로를 좀 주세요.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죽음입니다. 행복한 죽음. 젊은 나이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다. 푸른 줄기로 빛나는 나무처럼 싱싱한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 오래 산다는 것이 자칫 허물만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떠남은 행복이다. 아쉬워할 때 떠나는 것은 오히려 고맙다. 그럴 수 없는 게 다만 아쉬울 뿐. 이거 갑자기 외우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싱싱한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은근히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와이프의 죽음을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행복한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내 아이들 키우고 저도 비슷한 마무리 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시라서 참 와닿았었습니다. 그렇네요. 제 마음도 기사님 만나기 전과는 확 달라진 뭔가가 느껴지네요.
참 기사님도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아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은인 같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그 대리기사를 만난 이후로 마음을 많이 추스리셨어요. 아버지도 그분의 소개로 대리기사 일을 취미삼아 하시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의아해하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밤에 대리기사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하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는 게 뭘까 하는 허무함과 의문점이 참 많이 해소되는 지점이 있지. 특히 밤에 대리기사를 하면 말이야,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불륜이 그렇게 많더라고. 특히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가진 게 많으면 공허해서 그런가. 옆자리에 애인 끼고 앉아 마누라한테 전화 걸어 태연하게 나 지금 집에 들어가 이런 통화들을 하더라니까. 그리고선 애인 먼저 내려주고 자기 집에 뻔뻔하게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이지. 그런 걸 보면 나는 생전에 네 엄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도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 묘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면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매너나 태도가 확실히 좋고 존댓말도 써주고 배려해주고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진상 피우거나 사람을 막 하대하는 경우가 많더구나.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끼리끼리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새삼 느끼기도 해. 다 떠나서 그 시간에 대리기사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실하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저번에 나 태워줬던 그 청년처럼 말이야. 그 사람들과 일 끝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또 술 한 잔도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생명력, 에너지, 그 팔팔한 기운 같은 것들이 내게도 전달되는 기분이지. 이러한 이유들로 아버지는 지금까지 대리기사 일을 하고 계셨고 저 또한 전혀 그게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떳떳하게 밝혔던 것인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심한 막말을 하시니 어찌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참 대단한 재산을 가진 분이세요. 원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부동산 대부이시고 엄마는 장학재단 이사장 딸인걸요. 엄마가 증여받은 것만 4, 50억이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것만 100억 이상이고요. 서울의 건물만 4채인 분에게 종 하인을 들먹거리다니. 아버님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저는 그 길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래요. 왜? 이번에 인사드리러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쪽 아버님이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결혼해봤자 평생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요.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얼른 말해봐. 이 아버지가 해결 못하는 일 본 적이 있었니?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어서 말해봐라. 그게 아버지 직업을 묻길래 취미삼아 대리기사 일 하고 계신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뭐라고 트집을 잡아? 대리기사가 밤중에 술 취한 사람들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종노릇을 하는 거래요. 그런 집안이랑은 절대 사돈 못 맺는다고. 기가 막힌다. 무슨 그런 막말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못 참겠어서 그대로 박차고 나와버렸어. 내가 막 따지고 나왔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딱 보니까 니네 시아버지 될 뻔한 분 변변한 직업도 없고 제사도 시원찮지? 그러니까 남의 직업 갖다가 함부로 평가하고 하대하고 막말을 일삼지. 내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 집 연락처 좀 줘봐라. 저희 아버지 한번 화나시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저 또한 둔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버지가 가서 한번 크게 혼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괘씸했거든요. 그래도 저랑 만난 세월이 16년이잖아요. 자기랑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본인 아버지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대신 나서서 싸워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말리기는커녕 그저 멀뚱히 아버님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볼 뿐 그렇게 나서지 않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아버님은 쭉 저에게 막말을 하고 하대를 하고 무시를 하셨는데 그걸 방관한 건 남자친구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일 나쁜 놈이었어요. 멍청하게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버지는 정말로 남자친구네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 될 뻔했던 아이 아버지요. 지난번 일로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애를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셨으면 어른이 아직 밥숟가락도 내려놓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소리소리 지르며 나가버리는 겁니까? 그래, 그러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할까봐 걱정돼서 싹싹 빌러온 거요? 빌긴 누가 빌어? 내 딸 이따위 집구석에 시집 보낼 생각 추호도 없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그 잘난 대리기사 일로 종노릇하면서 밥 벌어먹는 양반이라고 들었소만. 또 그 상스러운 소리. 대리기사는 내 취미야. 내 재산이 100억이다. 당신 살면서 1억이라도 두 눈으로 보고 두 눈으로 만져본 적 있어? 하하하, 100억? 당신이 100억 재산이 있으면 내가 1000억 재산이 있다. 나이 든 양반이 100억 1000억 따지는 말본세가 영 유치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100억 1000억 타령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너 혹시 만석이냐? 뭐? 내 이름을 갑자기 왜 불러? 당신 뭐야? 맞구나, 만석이. 야, 사람 인연 참. 나야, 나. 너희 아버지가 모시던 회장님 댁 둘째 아들. 기억 안 나냐? 너가 정말 그때 그 녀석이야?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알아보겠냐?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얼굴이 좀 남아있네. 야, 참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어렸을 때 우리 집 지하에 살면서 내가 옷이랑 참고서랑 얼마나 많이 갖다 줬냐? 그렇게 돈 많은 집에서 얻어먹고 얻어먹으면서 살았으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울 줄도 알아야지. 되려 무시하고 갑질을 해? 종놈은 너였잖아. 그렇게 나한테 열등감 느끼고 아등바등 하더니 그나마 사돈년 맺으면 비슷한 급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복 네가 다 걷어찬 셈이야. 안 그래?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 시아버지는 통곡을 하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의 집은 예전부터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회장님 아들로 도련님 대접을 받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그 집에서 일하는 분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많이 받았나 봐요. 온갖 심부름에 잡일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세상살이 정말 원망스럽고 각박해서 살 수가 없네. 네 놈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를 무시하더니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까지 쫓아와서 나를 바다 끝까지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겠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 그래, 네 놈이라면 100억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집안에서 내가 그런 말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랑 사도 맺었겠어? 어차피 이 결혼 성사될 거 아니었잖아.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행패는? 무슨 소리야. 네가 아직도 날 모르나 본데 나는 어려서부터도 그랬고 커서도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굴거나 사람 하대하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생각해봐라. 나 어렸을 때도 나는 너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래서 먼저 오락기 같은 것도 많이 빌려주고 같이 시내에 나가자고 꼬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가 자격지심에 늘 쭈뼛대고 내가 뭘 해줘도 감사하게 받지 않고 꼬아서 생각하니 어디 거지 적선하냐고 도리어 화내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번에도 그래. 나는 너희 집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몰랐다. 그냥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인사까지 보낸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한쪽만이라도 돈이 많으면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 싶었어. 너 그거 모르지? 나는 애들 결혼하면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 이상씩 통장으로 넣어주려고 했다.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아냐? 내가 대리기사에서 버는 돈이다.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 취미 삼아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의미 있게 번 돈이라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나중에 손자 손녀라도 생기면 교육비로 쓰게끔 그렇게 주려고 했다. 그런데 넌 뭐야? 그 돈도 대리기사로 종로를 타면서 번 돈이라고 안 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로서는 우리 딸 무시하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낼 수 없게 된 거다. 아니, 다 떠나서 얘가 이제는 너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단다. 그럼 끝이지. 무슨 미련 남아 통곡에 오역까지 하며 내 탓으로 뒤집어 씌워? 뭐?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가 싫어? 참네. 그렇게 16년이다 뭐다 좋다고 군대까지 기다리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쏘다니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네. 제가 참 콩깍지가 눈에 단단히 씌었었나 봐요. 근데 아버님으로 하여금 그게 모두 다 벗겨졌어요. 저를 볼 때마다 참 무시하시고 막말에 기분 나빴었는데 저희 아버지 집에서 더부살이 하던 분이셨어요? 진작에 이 사실 알았더라면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잘 됐네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제 인생이 참 불행해질 뻔했어요. 아버님은 제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진 말로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지게 해주셔서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말 다 했어? 웃긴다. 내가 그렇게 수모당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자기 부모 욕하는 건 못 참겠어? 그럼 우리 아버지 욕할 땐 왜 가만히 있었어? 너도 속으로 은근히 우리 아빠 대리기사 한다고 무시한 거 아니야? 그래,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다. 네가 너희 아버지 재산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니네 집에 부자인지 거진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막말로 대리기사 장인어른 두고 싶어하는 남자가 대한민국 세상 청지에 어디 있냐? 네가 이제 본성이 드러나네. 이런 걸 좋다고 16년이나 만난 내가 바보지. 그래, 그만둬. 깔끔하게 헤어지자. 더 들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보통 열등감을 가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두 분이 어렸을 때 한 집에 살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예비 시아버지의 댁이 저희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등 소일거리를 하며 살다 보니 예비 시아버지도 그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상명하복 이런 걸 참 좋아해서 온 가족이 하인 노릇을 하며 굽신거리도록 만들었다나요. 남자친구의 할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의 어머니에게는 명절 제사 음식 만드는 걸 시키는 건 당연했고 김치 담그기부터 할머니의 잔심부름까지 차라리 가정부로 정식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킬 때마다 심부름을 시키는 걸 좋아했대요. 예비 시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글쎄 저희 아빠와 예비 시아버지가 동갑내기이니까 둘이 같이 놀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꼭 이기는 걸 저희 할아버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셨대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지고 예비 시아버지가 이기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한 번은 두 분이 중학생 때 읍에서 큰 경시대회 같은 게 열렸는데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지 둘 다 거기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죠. 정정당당하게 공부로 그동안 한 번도 못 이겨본 저희 아버지를 이겨볼 기회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보다 더 높은 상장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코피가 터지게 공부에 공부를 했는데 막상 경시대회 당일날이 되니 저희 할아버지가 예비 시아버지를 경시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듣자 하니
너도 수학 경시대에 나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을 부탁해서 미안한데 우리 애가 입이 짧아서 국이랑 밥이 뜨끈하지가 않으면 몇 술 뜨지 않는 거 알고 있지? 그래도 점심은 든든하게 먹어야 애가 머리가 핑핑 돌아가 문제도 술술 잘 풀어낼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그날 경시대회는 포기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엄마가 도시락 싸주는 거 그거 가져다가 시험장에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는 격렬하게 반항했다고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머리를 할아버지 턱 밑까지 들이대고 막 소리소리를 질렀대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하루쯤 식은 밥 먹으면 어디가 어때서요? 그렇게 먹이고 싶으시면 직접 가져다 먹이시던가요. 돈이 많으면 다예요? 그놈의 돈. 100억, 1000억 가져도 그렇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회장님, 100억쯤 있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쳐서 1000억 벌게 되면 회장님이랑 쟤랑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죠? 그 광경을 본 남자친구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의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 예비 시아버지의 뺨을 막 때려버렸대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정신 나갔어? 아유, 죄송합니다, 회장님. 얘가 요새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책만 들여다보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제가 단단히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도시락도 제가 책임지고 갖다 주라고 하겠습니다. 이까놈이 나가봤자 도련님 발꿈치에도 못 따라갈 텐데요. 괜히 거길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고 예비 시아버지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대요.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 두 분이 지금 와서야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사연을 들으니 아버님의 그 대단한 자격지심과 막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삐뚤고 괴팍하게 된 거였구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 아버지에게 시를 읊어주었던 그 대리기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대리기사, 아니 오빠라고 할게요. 오빠랑은 남자친구와 파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아빠가 첫 만남 이후로 오빠를 너무 좋아하고 각별히 여긴 나머지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오셨거든요. 몇 번 집에 초대해서 술자리를 갖기도 하셨어요. 저에게도 친오빠처럼 다정하게 대해줘서 저도 잘 따르곤 했었는데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맘고생을 왜 안 했겠어요. 사실 정말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장장 16년이나 만났고 결혼까지 마음먹었던 사람과 가족끼리 웬수라는 이유로 헤어지고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슬픔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곁에서 저를 참 많이 위로해준 게 그 오빠였어요.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좋은 책이 있으면 선물도 많이 해주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빠가 한 말에 감동을 받고 우울증도 나으시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오빠만 만나면 남자친구로 인한 힘듦이 없어지고 그나마 견딜 수 있었거든요. 둘이 자주 만나 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빠의 딱한 사정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참 제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빠의 딸과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안에 있는 모성애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제가 오빠의 와이프가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했죠. 우리 아버지가 오빠를 예뻐해도 사윗감으로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남자를 만난다는 걸 환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몰래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오빠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몰래 집 앞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아빠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요즘 둘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설마 했는데 너희 지금 여기서 둘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는 거 아니지? 아빠, 미국으로 며칠간 투자 겸 여행 가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네가 한번 이야기해보게.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진작에 말씀드리고 인사도 드렸어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내 딸을 심심풀이 연애 삼아 만나는 건가? 아니면 혹시나 결혼까지 마음먹고 만나는 거야? 둘 다 말이 안 돼. 내가 자네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남자친구와의 일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셨던 아버지는 오빠와 제가 둘이 있는 걸 목격하시고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얘를 키우면서 정말 정성 들여 키웠어. 애가 태어났는데 조그만 게 너무 예쁘고 귀해서 와이프한테도 없던 정도 막 생길 정도였는데 얘도 크면서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면서 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줄 알아? 남의 자식들은 사춘기다 뭐다 한 번씩 부모 속 썩인다는데 얘는 공부도 잘해, 착실해, 아빠한테 늘 살갑게 굴어. 그러면서 내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런 애가 이렇게 남자 문제로 나를 2번씩이나 힘들게 할 줄이야.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 속을 썩이려고 작정하고 그랬겠나요. 저에게도 아버지의 반응은 좀 놀랍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면전에서 완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은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셔서 경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멀리 다녀오셨으니 여독도 있으셨겠죠. 오늘은 이만 쉬시고 저는 다음번에 정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놀라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럼 쉬십시오, 사장님. 오빠는 다음을 기약하며 그렇게 떠났고 저는 아빠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도 오빠 정말 좋아했잖아요.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성실하고 착하고 진국이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오빠가 대리기사라서? 그럼 오빠도 예전에 그 예비 시아버지랑 다르게 뭐가 있어. 오빠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오빠가 키우는 애들 때문에 그러세요? 나 사실은 애들도 몇 번 이미 만나봤어. 애들이 오빠 닮아서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 벌써부터 날 따르기도 하고. 저 자신 있어요. 딱 한 번만 허락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 아빠, 제발. 그래, 사람 하나만 보면 참 곱고 올바른 사람이지. 근데 아내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을 했잖아.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첫사랑이라던데. 남자는 말이다. 한 번 빠진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이다. 더군다나 서로 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타깝게 아내 떠나보냈는데 평생 마음 한구석에 전부인 묻어두고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 건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애들까지. 넌 그 자리 들어가면 그냥 그 전부인 빈자리 대신하는 것밖에 안 돼. 배울 만큼 배웠고 집안 좋고 인물 빠지지 않는 너 같은 애가 왜 그런 자리로 시집을 간다고 난리란 말이야. 니네 엄마도 하늘에서 이 사실 알면 오열하실 거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 얼굴 어떻게 보게 하려고 그러냐?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그때 걔 전에 만나던 그 만석이 아들 놈이 훨씬 나. 그나마 그 놈은 새 장가라도 드는 놈이지. 벌써 헤어진 사람 얘기는 왜 꺼내고 그러세요? 아무튼 저 이번에는 절대 못 헤어져요. 둘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으름장을 놓았고 기왕에 걸린 거 오빠와 대놓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빨리 포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미안하다는 연락조차 없었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꼭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16년이나 만났는데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 하잖아. 제발, 어? 안 될까? 남자친구의 간곡한 애원에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익숙한 모습의 한 명이 더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말도 없이 아버님을 대동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너에게 꼭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를 시켜서 너를 불러냈다. 놀랐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걸요. 사과하려고 나오신 건가요? 네, 아버님 사과 잘 받아드릴게요. 그럼 됐죠? 이제 사과 다 하신 거죠? 저 가도 될까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제 팔목을 붙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아, 왜 여기까지 나와서 그렇게 마음이 급해. 사실 나도 사과하려고 나왔어. 미안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너랑 헤어지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니,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리고 나 벌써 만나는 사람도 생겼어.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그러니까 그 자식 달린 논팽이하고 기어이 계속 만나겠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내가 그 자식보다 못한 게 뭐야? 알고 있었어?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설마 우리 아빠가 전화한 거야? 그래. 장인어른이 전화하셔서 다시 내 딸이랑 만나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 심지어 조건까지 거셨어. 앞으로 나는 자기네 집 식구 되는 거고 우리 집이랑은 인연 끊으라고. 나 그 조건까지 받아들인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랑 인연 끊을 각오하고 너를 다시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 아버님이랑 인연을 끊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긴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분명히 나랑 결혼하면 또 은근히 다시 아버님이랑 연락 이어나가길 바라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아니야. 봐봐.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왔잖아. 아버지도 동의하신 일이야. 나랑 너만 좋다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하셨어. 그쵸, 아버지? 그래. 내가 또 생각 없이 무슨 말 내뱉을지도 모르니 네 아버지 말에 동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을 좀 다시 돌려다오. 아버님도 참 그렇게 저 싫어하시고 아버지 직업으로 무시하시더니 왜요? 저희 아버지가 100억 부자라니까 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서 그 호강 누리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다른 남자와 저는 새 출발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의미 없으니까 저는 먼저 일어설게요. 차값은 제가 낼게요. 그럼 조심히 내려가세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예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신 게 맞더라고요. 지금의 제 상황을 알리시고는 다시 우리 딸이랑 만나주면 안 되겠냐. 그 조건으로 금전적으로는 평생 섭섭하지 않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아버지에게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성이 중요하다, 돈으로 집안 수준 나누는 거 아니다, 없이 사는 사람에게 갑질하고 하대하면 안 된다, 평생을 가르쳐 주셨으면서. 게다가 오빠는 아버지에게 어쩌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토록 방황하고 우울증까지 걸려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었던 아버지를 다시 살게 하고 웃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오빠였는데. 저는 펑펑 울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나는 사장님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가.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잖아.
나 같아도 우리 딸이 나 같은 자식이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속상할 것 같은데. 오빠, 그런 말이 어딨어? 오빠까지 나 속상하게 할 거야? 내가 아직 아버님께 믿음직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가 봐. 조금만 기다려줄래? 내가 책임지고 아버님께 내 진실될 모습 보여드려서 마음 단단히 돌려놓을게. 그나마 오빠가 이렇게 말해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오빠는 저희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일 때문인지 아버지가 다시 우울증에 걸려 밥도 잘 드시지 않고 좋아하던 대리기사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셨거든요. 그나마 가끔 동네 뒷산에 바람이나 쐬러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아버지 곁을 따르는 건 오빠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뒷산에 산책을 나갔는데 며칠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니 기력이 없기도 하셨겠죠. 마침 아침에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기도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구르실 뻔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무슨 정광석화처럼 그 높은 산길을 미끄러지다시피 뛰어내려와 아버지를 붙잡는데 그 절박하고도 깊은 마음씨가 손을 타고 고스란히 느껴지시더래요. 그러나 아버지는 처음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셨죠. 놔, 이거 놔. 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없어. 그냥 떨어지게 놔둬. 절대 못 놓습니다. 가시려거든 저까지 데리고 가세요. 이 손만은 절대 못 놓습니다. 차라리 제가 헤어지겠습니다. 제가 감히 욕심부려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올라오세요. 그러시기만 하면 제가 이 산 내려가는 대로 멀리 떠나서 다시는 사장님과 따님 눈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서요. 어서 올라오세요. 그렇게 오빠는 있는 힘껏 아버지를 잡아당겼고 아버지는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산길을 걸어 내려오고 난 아버지는 오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내가 멀리 떠나라고 하면 어쩌려고 나를 구했나. 정말 떠날 생각입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좋은 추억 가지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는 끝까지 날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구만. 그래, 내가 졌네. 내 딸이랑 교제 허락하네. 단, 일단은 교제하는 것까지만이야.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기로 하게. 네? 정말이십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겨우겨우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었고 지금은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저희 아버지도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로 손주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제는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리기로 했는데 저 할아버지 얼굴 그렸어요. 여기요. 할아버지 닮았죠? 정말 할아버지랑 똑 닮게 아주 잘 그렸구나. 아니, 가만 보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리기 했는데 아빠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이 할아버지를 그렸어? 아유, 아주 영광인데? 네, 저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얼른 어제 가르쳐주셨던 장기 그거 마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어제 배운 거 까먹을까봐 한숨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얼른 이리 와서 앉아봐라. 아, 내 장기판을 어제 어디다가 뒀더라. 이렇게 손자는 손자대로 무척 예뻐하시고요. 소녀는 소녀대로 또 얼마나 끔찍해 하시는데요. 소녀와는 늘 소꿉놀이며 공주놀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십니다. 아, 그때 그 질척이던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긴요. 오빠가 저희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일도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배를 아파하던지 저에게 자기 만날 때부터 바람 피운 것 아니냐는 쌍욕을 하기도 했고요. 예비 시아버지도 찾아와 막 행패를 부렸다니까요. 지금은 저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를 원망하며
왕래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직업에 귀천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업신여겨지는 직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빠처럼 아버지처럼요. 저도 무슨 일을 하던 앞으로 성실하고 진심으로 임할 것을 다짐해보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70을 넘긴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사연 듣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제 인생에 있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게는 몹시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기도 했기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그렇네요.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메산골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오곤 해서 저는 항상 동생들과 학교를 한참 걸어 다녔어야 했어요. 흙길을 걸어 다니며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생계전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바느질 거리를 어머니와 함께 받아와서 바느질 요령을 배워서 어머니와 바느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근처 도시에 있던 미싱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싱을 배우면서 손가락도 많이 다치고 피가 철철 날 때에는 고향에 계신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서러웠지만 점차 기술이 익숙해지고 대우를 받게 되자 나름 도시 생활도 할 만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올라온 언니 동생들과 함께 방 2칸의 허름한 집을 같이 살면서 저희는 돌아가며 밥도 해먹고 나름 쉬는 날엔 맛있는 빵을 판다는 빵집도 가보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사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난다던 젊다 못해 어린 나이였으니 뭘 해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살 초반이 될 때까지 계속 미싱 일을 했습니다. 섬유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거리는 많았고 항상 밤낮으로 미싱을 돌리다 보니 허리와 손목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일하던 미싱 공장 옆에서 양말 공장을 한다며 몇 명 안 되는 직원을 데리고 낑낑대며 항상 뭔가를 하던 젊은 사장님을 알게 되었죠. 오며 가며 인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안부를 한두 마디 전하게 되었고 서로 고향 이야기라던가 공장 이야기 등을 하면서 고민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의 데이트 신청을 받고 저는 결국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던 제가 양말 공장 사장 사모님이 되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출세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내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저의 첫 아들이 뱃속에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남편이 황급히 뛰쳐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달려나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점퍼를 대충 걸쳐 입으며 공장에 불이 났다나 봐. 어서 가봐야 하니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라는 말을 남기며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새벽 늦게서야 돌아온 남편 말이 공장의 대부분이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허탈한 마음에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 공장은 남편이 젊은 시절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피 같은 재산을 다 투자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기가 막혔죠. 그렇게 첫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가세는 기울어졌어요. 남편은 공장의 화재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택시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배움이 짧은 남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적당한 것이 택시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열심히 해서 꼭 개인 택시를 마련하겠다며 다시 삶의 희망을 불태우더군요. 그때까지만 힘들어도 아기를 키우며 버텨보자고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동네 바느질거리가 있으면 받아다가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나름 소일거리를 조금씩 하면서 돈을 아껴 쓰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힘들 때면 애써 그런 말들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저는 첫 아이를 낳고 또 이듬해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 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항상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택시를 하면서 벌어오는 돈을 모아서 아끼고 아껴 생활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의 지하에 새를 들어 살면서 저는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려 절절매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끔 아들이 같은 반 친구 집에 갔는데 아파트라서 좋더라. 걔네 엄마가 준 쿠키가 무척 맛있었다고 그런 거 우리도 사 먹자는 말을 하면 저는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는 거라며 슈퍼에 가서 초코파이를 사줬고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조를 떼면 놀이터에서 놀면 되지 무슨 학원이냐고 아들들에게 안 된다고 하고서는 그날 밤 잠든 아들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더랬죠. 아이들은 순수하기에 본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고 저는 그때마다 양말 공장에 불만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택시 회사의 일을 열심히 해서 택시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개인 택시를 마련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인 택시 번호판을 내어주는 것이 까다로웠고 제법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사던 날 우리 가족은 큰맘 먹고 탕수육 짜장면 파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집 형편이 펼 기회가 오는구나 싶었는데 하늘은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더군요. 평소 술을 좋아하고 혈압을 좀 높다는 소리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명은 뇌경색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소위 어르신들이 풍 왔다고 하는 그 질환이 아직 팔팔한 남편에게 왔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안에서 막힌 것으로 증상이 일어나고 쓰러진 직후 몇 시간 안에 약을 써야지만 손상된 뇌가 최대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불행히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이 든 채로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발견했을 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치료 시간을 다 놓친 상태였죠. 구급차에 실려간 남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마음의 준비 후 연명장치를 떼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길로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면 양말 공장 앞에서 저에게 말을 걸며 환하게 웃던 그 청년 때의 모습과 중환자실에서 이제 연명장치를 제거하겠다는 의사의 차디찬 말과 그 말보다 더 차가웠던 그의 손이 기억납니다.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을 잡고 저는 막 고등학생이 된 큰아들과 중학생이었던 둘째를 붙들고 하염없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울었었죠.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창 나이의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다행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 중에 아직도 미식 일을 하는 언니가 있어 그 언니의 소개로 동네 수선집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수선집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고깃집 주방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하루하루 몸은 고단하고 뼈마디가 안 쑤신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아 아이들 먹을 순대와 떡볶이를 사서 집에 가는 날이면 제법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큰아들은 전기기사가 되겠다며 전기과에 진학했고, 둘째는 2년제 토목 관련 학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없는 형편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잘 차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중년 시절은 대학생 아들들을 챙기고 하루하루 일을 하느라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큰애는 대학 졸업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름 좋은 조건으로 공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공기업에 합격했다고 하니 너무 기뻤죠. 그리고 공사가 있는 도시에 자취방을 구한 아들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취방을 구할 때 돈을 보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큰아들의 무사를 항상 빌며 한 번씩 가서 둘러보곤 했죠. 둘째 녀석은 토목과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가끔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대서 벽지가 누렇게 되고 빨래를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 말고는 다 큰 아들과 지내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주말에 집에 내려오겠다고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만나는 아가씨가 있냐고 물었는데 녀석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어떤 음식을 차려야 할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큰아들이 내려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뒤에 한 아가씨가 있더군요. 때는 겨울이라 귤을 한 바구니 사들고 온 그 아가씨는 자신이 제 아들의 아기를 가졌노라 말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기뻐서 그 아가씨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도록 하고 이것저것 인적사항도 물어보고 우리 아들과 어떻게 만난 사이냐 등등 말을 시켜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은 약혼자가 있다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같은 회사를 다니던 제 큰아들과 좋아져서 아기까지 가지게 되어 집에서 내쫓길 신세라고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 내쫓기게 되었다는 그 아가씨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못난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죠. 타지에 있는 아들을 내가 좀 더 잘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후회도 되더군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둘이 살 집은 내가 마련해 주겠노라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고 축복해 주실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이죠. 당시 제 수중에 있는 돈은 월세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가 모아둔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려던 제 목표를 포기하고 그 돈을 결혼을 준비하는 아들 내외에 전세금으로 쓰라고 내놓았죠. 다행히 아들네는 제가 사는 지역에 집을 얻을 계획이라 서울만큼 집값이 높지는 않아서 아기와 새 식구가 거처할 만한 집 전세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녀석은 처가의 반대로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제가 보태준 전세금 2천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 녀석은 토목기사를 따고 하는 일이 잘 되어 돈을 잘 벌었습니다. 원래 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질 않고 째버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담배만 벅벅 피면서 방 안에서 뒹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도 어서 큰애처럼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인상을 쓰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기 일쑤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야기도 하질 않게 되더군요. 그러던 둘째가 갑자기 어느 때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눈치상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지형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주겠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역시 그때는 오긴 오더군요. 어느 날 저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봐서 늦은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남녀가 우리 집 골목 어귀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 남사스러워라 하면서도 흘깃흘깃 그들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 풋풋한 젊음이 좋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커플 중 남자의 모습이 낯이 익더군요. 네, 그 남자는 바로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정은아! 하고 부르자 엄마? 제 아들놈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화들짝 놀라면서 안고 있던 팔에 힘을 풀더군요. 그리고 그 팔에 가려져 있던 아가씨가 황급히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앳되고 순진해 보이는 복숭아빛 뺨을 가진 아가씨였어요. 딱 봐도 어려 보인다 싶어 물어보니 둘째보다 7살이나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니 공사 현장에 있는 한밭집 딸이라고 하더군요. 오며 가며 밥을 먹고 하다 보니 엄마를 도와 서빙을 하던 이 아가씨와 농담 한두 마디 정도 나누면서 서서히 친해졌는데 제 아들이 용기를 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지 3달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길에서 끌어안고 있었던 모습이나 또 첫째 며느리와 달리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 여자아이가 좀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뭘 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동안 해준 것도 없기에 말릴 입장도 아니라는 생각에 길에서 끌어안고 그러지는 말라고 당부를 하고 그냥 아가씨를 바래다 주라고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도 눈치상 둘째 놈은 그 앳된 아가씨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 다녀오냐고 물어보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해서 더 캐묻고 싶었지만 또 지나친 간섭이라고 느낄까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데 둘째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저번에 본 그 아가씨니? 둘째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더 이상 끌면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돈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아놓은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큰애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그때 준 2천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겨서 꼭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큰애보다는 둘째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도 어리니 돈을 좀 더 모아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없다. 1, 2년 후에 결혼하면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 아가씨도 돈을 좀 더 모아서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버럭 성을 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지금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계속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설득하다가 결국 아들의 고집에 포기하고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대신 결혼 자금은 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기어이 그 어린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한밭집 일을 도운 것 말고는 또렷한 직업이 없어서 둘째가 공사장 토목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렇게 제 둘째 며느리가 된 그 아이는 제가 느낀 첫인상과는 달리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가끔 명절에나 과일을 들고 찾아올 뿐 전화나 연락이 잘 없는 첫째 며느리와 달리 살갑게 자주 저를 챙겼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날이 추우면 장갑을 사오기도 하고 봄에는 딸기를 사오고 여름에는 물김치를 담아오는 등 큰아들, 작은아들보다도 오히려 자식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맙기도 하고 혼자 사는 일상이 적적하기도 해서 둘째 며느리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돈을 못 보태준 미안함도 있었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했던 미안함도 있어 더 챙기려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둘째 며느리의 몸에 태가 달라지더군요.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식당 일로 바쁜 둘째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덧도 걱정해주며 함께 임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태반이 생기고 나서 임신 당뇨가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당뇨 식단으로 나물이나 현미밥을 나르면서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아예 곁을 주지 않는 첫째 며느리보다는 아쉬운 소리도 하고 저를 챙기려는 노력도 하는 둘째 며느리가 딸처럼 정이 갔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갈수록 저는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은 세월이 지나 잊었지만 임신 당뇨도 있는 며느리가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씩씩하게 걱정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이더군요. 그런데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뭔가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기가 밑으로 너무 내려왔고 산도가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마지막 한 달은 꼬박 병원에서 누워 대소변을 받고 지내야 했죠. 무심한 아들 녀석은 마누라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몇 번 들여다보더니 볼 일이 있다며 나가버리곤 해서 제가 병원을 꼬박 지키고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기는 3.5kg으로 태어났어요. 볼이 통통한 귀여운 사내 아이였죠. 저는 첫째 며느리가 낳은 손주는 얼굴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둘째 손주는 거의 매일 돌보다시피 했어요. 당연히 정이 듬뿍 들었죠. 오랜만에 보는 핏덩이라 요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둘째네 손주에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잃고 힘든 세월도 다 잊은 채 손주에게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했다면 좋았을 텐데 운명은 또 저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더군요. 바로 둘째네의 이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어쩐 일로 질기지도 않는 소주를 내오더니 안주라며 나물이며 고기며 이것저것 차리더군요.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며느리 말대로 식탁에 앉아 술 한 잔을 받았습니다. 아가,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구나. 아들 녀석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도요. 그러고 보니 아들 녀석이 요즘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이 잦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에게 술 한 잔을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한 잔을 따른 며느리는 술을 다 털어 마시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하더군요. 제 아들 녀석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사실은 아기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그 사실을 알았었다고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에 조산기가 와서 쓰러졌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죽음을 생각했었다고. 다행히 그때는 아들놈이 정리하겠다고 용서를 빌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곧 태어날 아기와 병원에서 저를 병구안하며 챙기던 나 때문에 용서해놓으라고 말이죠. 그때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참으며 살려고 했는데 그 여자를 최근까지도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몰래 만나고 있었던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그날 밤새도록 빌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내가 아들놈을 정신 차리게 하겠노라고, 울고불고 인정에 호소도 해보고 그동안의 정으로 설득도 해보았죠. 그렇지만 며느리는 굳게 결심한 듯 눈빛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날이 다 새갈 때쯤에는 눈물도 말라버렸는지 이제 자신은 돌쟁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날이 밝으면 짐을 싸서 일단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 법원에서 만나 이혼하면 될 것 같고 이미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저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보다 오히려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에 이렇게 남남이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다면서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건강하시라고 잘 지내시라고 손주 사진 보내겠다며 어루만지더군요. 저는 울면서 그렇게 손주와 며느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루하루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가 결혼 때 형만 돈을 해주고 나는 돈도 없이 시작하게 해서 내가 돈 버느라 터먹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밖으로 놔두는 데 익숙해져 여자가 생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모든 것을 제 탓을 하더군요. 저는 제 아들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둘째를 아예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끔 명절에나 오던 첫째는 공사를 다니다가 같이 일하던 회사 상사가 미국으로 가서 창업을 한다고 같이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니 저에게 미국에 가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회사를 다니며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보지 못했는데 미국이라는 먼 곳에 가면 이제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좋은 기회를 찾아간다고 말하는 큰아들네에게 차마 이 늙은이 좀 들여다봐주면서 곁에 있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애미가 자식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결국 딸을 용서한 첫째 며느리의 친정에서 미국 가는데 돈을 보태줬다는 소리까지 하니 뭘 해줄 수도 없는 저는 더욱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큰아들네 역시 제 곁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둘째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몇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둘째 아들 녀석을 거의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바람피던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지 어떤지 정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래도 자식이라고 안부도 궁금해지고 해서 한 번씩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며 지내게 되더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은 그 여자와 같이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알아줄 거라고 저에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제 둘째 며느리를 내쫓은 내연녀를 가끔 보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저는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변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변에서 자꾸 피가 묻어나오더군요. 한두 달 정도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동네에서 제법 큰 내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그렇게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쉽진 않고 이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아프니 날 한동안 좀 챙겨줘야겠다고 했어요. 너네 집에 좀 들어가서 신세를 져야겠다고요. 둘째는 조금 놀란 듯 덤덤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어머님 하면서 저한테 아양을 떨던 그 불려씨가 표정을 싹 바꾸면서 말하더군요. 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나가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어차피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이니 그냥 이참에 아들에게서 떼어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들은 그렇게 그 여자를 떠나보내고 저와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보험 들어놓은 것으로 진단금을 받고 수술은 했는데 항암을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독한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털도 뭉텅뭉텅 빠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토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 처방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좀 저를 챙기는 듯 하더니 곧 제대로 식사도 챙겨주지 않고 저를 방치하고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먹거나 외박을 해버리더군요. 어차피 망나니같이 사는 놈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내 몸만 챙기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대장의 일부를 수술로 떼어낸지라 식사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되도록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야 했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하루 한 끼는 죽 등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 든 몸에 혼자서 음식을 하며 식단을 하자니 너무 서러웠어요. 가끔 기력이 없을 때면 죽을 소분해서 사와 하루 종일 그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신선식품 위주로 먹어야 하고 저렴한 가공식품을 먹을 수 없어 식비도 많이 들더군요. 저는 암에 걸린 후 소일거리 삼아 하던 바느질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그저 보험금 나은 것을 아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집에 돌아오지 않는 텀이 길어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씩 연락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저를 그냥 버려뒀어요. 하루는 옆집에서 낚시를 해서 회를 쳐왔다고 하면서 맛 좀 보시라고 해서 아주 오랜만에 회를 한 접시 먹었는데 그 길로 복통이 와서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나름식을 조심해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줄로 알고 회가 너무 맛있어 보여 먹었다가 정말 고생을 며칠이나 하게 되더군요. 아들이 집에 없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마룻바닥에 쓰러져 배를 부여잡고 이러다가 혼자 죽어서 며칠 후에 발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냥 남편 죽을 때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걸 자식들 건사하겠다고 열심히 산 세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싶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 후에도 오랫동안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버티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거기다 돈을 벌 능력이 없는데 그동안 아껴 썼던 보험금도 이제 다음 날이면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녀석은 아예 제가 보기 싫고 귀찮아서 제낀 것인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첫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타낼 순 있었지만 저는 그냥 민폐 끼치지 말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80까진 살 텐데 10년도 넘는 세월을 계속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며 그냥 세상을 등지고 싶더군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어차피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으니 약을 모아서 먹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어차피 마지막인데 싶어 평소에 먹고 싶어도 암 때문에 조심했던 삼겹살을 실컷 먹었어요. 혼자 고깃집에 앉아 삼겹살과 된장찌개, 돼지 껍데기까지 시켜서 먹는데 그렇게 꿀맛이더군요. 맥주도 한 잔 시켰어요. 시원한 그 맥주를 마시며 저는 저 자신에게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일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아픈 몸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자. 누굴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나는 내 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열심히 살았으니 그걸로 됐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하염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인생. 여보, 나 이제 당신 보러 갈게. 나 고생 많았다고. 당신은 어깨 두드려주겠지?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그렇게 저만의 만찬을 하고 나니 죽음을 맞이할 용기가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죽 한 그릇을 비운 다음 이혼 후 단 한 번 편지로 받아본 둘째네 손주의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수면제 몇십 알을 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몽롱한 기분이 드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과 환청인지 뭔지 모를 문 쾅쾅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집으로 들이닥쳐 제 어깨를 흔드는 듯한 장면도 보였어요. 둘째 며느리를 꼭 닮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죽는 와중에 둘째 며느리가 보고 싶은 걸 보면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 정이 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환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약을 많이 드셔서 위세척을 했어요. 괜찮으세요? 저 치료비를 좀 나중에 낼 수는 없을까요? 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명순 환자분이시죠? 치료비 보호자분께서 다 납부하셨습니다. 예? 보호자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마치 잡지 모델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고급 옷을 휘감은 어떤 멋진 여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보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개를 든 그 여자는 세상에 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둘째야? 아니, 네가 어찌 둘째야? 저는 털썩 그 자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본 둘째가 너무 반갑고 또 초라한 내 신세가 서럽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주저앉은 저를 다정하게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더군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를 보니 저는 갑자기 살아나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둘째 며느리가 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10년 만에 만난 저는 둘째를 따라 차를 타고 둘째의 숙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급 호텔이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둘째를 흘끔 살폈습니다. 뭔가 많이 달라진 듯한 그 아이의 형편이 신기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부자가 된 걸까 궁금하더군요. 목적지인 호텔방에 도착해서 둘째는 푹신한 소파에 저를 앉히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이혼한 후 돌쟁이 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간 둘째는 처음에는 친정어머니 식당 일을 도우며 지냈다고 해요. 친정에 붙어서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런 비전이 없겠다 싶어서 한부모 가정 지원도 알아보고 뭔가 기술을 배울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식당에 와서 밥은 필요 없다고 현미밥을 가져와 먹는 손님을 보면서 임신 때 당뇨를 겪어서 고생을 했던 일이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그때 식단 관리를 성공해서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던 일도요. 그래서 둘째는 그때부터 당뇨식과 당뇨 외에도 고혈압 등의 환자식 반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었을 때 당 수치가 좋아지는지 주변 환자분들께 시식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예전 임신 때 적었던 산모 수첩을 끼고 다니며 그 당시 당 수치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무료로 준 반찬을 먹고 반찬 구매를 원하는 환자들이 생겨났고 인터넷 당뇨 환자 카페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사업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반찬 전문 매장을 몇 개나 냈고 온라인으로도 반찬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요. 말 그대로 자수성가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임신 때 해주었던 현미밥과 나물에 대한 고마운 기억,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준 저의 사랑이 있었다고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못했던 것은 확실하게 성공해서 나타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죄송하다고도 했죠. 저는 그렇게 부자가 되어 돌아온 저의 둘째 며느리의 보온을 받아 다시 생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처지가 달라졌지만 그 비단결 같던 마음씨는 여전하더군요. 손주 녀석 역시 풍족한 환경에서 쑥쑥 잘 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둘째 녀석에게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 녀석은 펄펄 뛰면서 자신이 저를 건사할 테니 돈이나 내놓으라고 창피하게 굴더군요. 며느리는 그런 전 남편의 말에 까딱하지 않고 나는 어머니만 건사하겠다고 당신과는 이미 끝난 사이라 못을 박더군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기에 한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아이를 같이 살 때 조금만 대우해줬더라도 지금 아들 녀석이 저렇게 망나니 같은 꼴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미로서 못난 자식이라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둘째 며느리를 다시 아들에게 붙이려 드는 것도 못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 아파트라며 60평의 넓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차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일하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하고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신경 써줬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저에게 그 애는 모든 성공이 어머니가 해주신 현미밥과 나물 밥상에서 시작된 거라고 충분히 받으셔도 된다며 웃더군요. 저는 그때 수면제를 삼키고 죽어버렸다면 나의 인생이 말년에 이렇게 활짝 필 것을 몰랐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참 돈이 뭐라고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햇볕을 쬐 겸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던 내 인생을 하늘이 알아봐주고 둘째 며느리를 보내 도와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남편에게 인사도 건네고요. 상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는 대장암 환자인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식단을 짜주시고 저는 편안하게 쉬면서 젊었을 적 꼭 배우고 싶었던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다 늙었다고 생각한 70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생해서 키운 두 아들 녀석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둘째 며느리 때문에 제 팔자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 지금 힘든 일상을 보내고 하루하루 죽는 게 낫겠다며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제가 인생 몇 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 감히 이야기하는데 정말 끝이 올 때까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우리 인생의 봄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겨울의 끝에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봄은 꼭 한번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면서 그 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